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채권단이 도움을 줘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을 이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존재. 이런 기업은 사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도 피해를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강소기업, 2번 사회적 기업, 3번 좀비 기업입니다. 정답은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저희 생생경제로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소비를 그만두다. 이 책과 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관람 티켓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간신히 채권단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강소기업, 2번 사회적 기업, 3번 좀비 기업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금요기획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를 했던 소송이었고요. 여기서 단 2명만 상여금 중에 일부,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한 13조 원의 그 부담을 안아야 될 것으로 우려가 됐던 현대자동차로서는 한 100억 원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는, 사실상으로는 회사 측이 승소를 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은요, 2013년 12월이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당시 제시했던 요건들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측에서는 일단 사실상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기업들까지도 부시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그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생생경제에서 자주 모셨던 분들인데요. 먼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스튜디오에는 저희 처음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분야가 법학 그리고 또 사회학, 노사관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청취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가려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현대자동차 노사가 2년 정도 이어졌었죠.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 내용을 박지순 교수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판결은 아마도 2013년 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 판결 이후에 가장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판결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논란이 많았던 그 정기상여금도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네. 그러나 이제 고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고정성이었죠. 예. 그래서 그 고정성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보자 해서 예시를 든 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예. 즉 퇴직자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고정성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였고, 두 번째는 최소 근무일 요건이라고 해서 뭐 15일 이번 현대차처럼 네. 15일 이상 근무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거는 고정성이 이런 거는 고정성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최소 근무일 요건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그 판결 내려진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최소 근무일 요건에 해당되는 거냐, 네. 아니면은 또 퇴직자한테도 지급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최소 근무일 요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정성을 부인하고 정기상여금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일할 상여금만 인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 23분이 이제 이 직급별 대표가 돼서 네. 대표 소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 실은 이 현대자동차 소속, 지금이 현대자동차 소속이지만 그 중에는 옛날 과거의 현대전공, 네, 현대모비스도 현대모비스, 지금, 예.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서비스 소속의 근로자였던 분이 이제 같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의 근로조건은 또 달라요. 그렇죠. 합병하면서 이제 예전 근로조건을 가져간 그러한 그 근로자들이 5분이 계신데 예.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그 중에 세 분은 이 제출된 증거가 이 소명이 안 돼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그분들은 기각이 됐고 네네. 2분의 증거만 받아들여져서 예. 제출한 증거만 받아들여져서 일할 계산에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분에 대해서만 졌는데. 예. 인정이 된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박재순 교수님한테 예. 잘 들었고요. 예. 이병훈 교수님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기다렸던 아마 노사 당사자도 그렇고 네. 현재 노사 현안으로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은 여전한 이제 불씨로 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이제 판결이 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가장 큰 사업장인 현대차에서 하나의 또 판결이 나오니까 그 귀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다렸죠. 네. 그리고 뭐 일부 승소라 하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현대차 그렇죠. 회사 측이 예. 이 다수에 대해서 네. 회사 측 입장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니까 회사 측이 승소하고 한순 돌리게 된 반면에 노동조합으로서는 지금 아마 일부 승소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파악되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서비스 네. 구 현대차 서비스 소속의 조합원으로 전체 현재 조합원 비중으로 보면 한 11%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번 판결에서 이제 패배한 네. 결과가 되니까 아마 노동조합은 이후에 뭐 항소를 검토하겠다. 그동안 예를 보면 또 노동조합이 1심에 네. 판결로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계속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법원에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또 진행을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이번 판결로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네. 계속 불씨로 예. 해당 현대차 노사에 예. 있어서는 좀 계속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또 예. 나뉘어지잖아요. 예, 그 문제가 사실 이제 법원 판결도 이번에 이걸로 뭐 대법원이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이 항소하게 되면 이제 사법적인 달라지겠지만, 판단을 두고 네. 계속 노사 어떤 분쟁이 이어지는 것인 한편 또 사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현대차 내부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만 1,000명 정도가 전체 네. 조합원의 이제 대상인데 우리나라 그중에 되게 많죠. 예, 제일 큰 민간 사업장 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1%니까 뭐 90% 절대 다수인 사람은 이번에 혜택이 안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누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돼서 예. 뭐 시간의 근로라든가 여러 통상임금 적용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누구는 이제 배제 대무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 내에서 네. 노노 간의 어떤 이제 이 혜택에 뭐 차이를 두고 어떻게 이번 뭐 그러니까 2015년 임단협 교섭에서 어떻게 이거를 일치를 시키자라는 네. 식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가 되고 그게 노사 간의 큰 하나의 그러니까 사법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노사 관계 협상의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좀 넓혀서 보자면은 그 이후에 예. 또 기아차 법원 판례 예. 판결이 기다려지는데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 판결한 거는 달리 예. 상여금 시행 대책이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노동조합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는데 만약 지금 예상대로 기아차 같은 경우 노동조합을 네. 손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현대차는 뭐 다수 조합원이 이 혜택 상여금 못 받고. 포함되지 않는 예. 통상임금이 되는 반면에 또
같은 경우는 또 포함시켜서 또 상여금이 그러니까 통상임이 결정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어디는 주고 안 주고라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는 어떻게 이걸 일치시킬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차원이든 또 알겠습니다. 이게 또 확대되면은 또 뭐 GM 대우라든가 네. 등등 다른 사업장까지도 같이 알겠습니다. 물리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노사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노노 갈등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승 교수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임금 지급의 고정성이요. 고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 이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네네.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 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네. 근로의 대가여야 되고 근로의 대가니까 일한 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지급 요건에 보면은 상여금 같은 경우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그런 네. 또 옵션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요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들었던 예지만은 최소 근무일 요건이라고 해서 네. 두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한다 할 때 두 달 동안에 60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 예.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또 그러면 다른 요건하고 또 결합이 돼 가지고 최소 근무일 요건은 있는데 퇴직자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은 제시했지만은 예. 그것이 융합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해법이 이제 해결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판단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중앙지법에서는 특히 최소 근무일 요건과 관련해서 이 재직자 요건과 이거는 별개다. 예. 그러니까 재직자 요건의 경우에는 재직한 자에게만 주느냐 퇴직한 근로자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재직과 이게 이제 퇴직이 이 기준이 되는 가지고 것이고 갈리는 거죠. 이 예. 경우에는 최소 근무일 충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한테만 주느냐 최소 근무일을 충족하지 아니한 근로자한테도 지급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사안 같은 경우는 최소 근무일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인트를 포커스를 두고 예. 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성이 없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날짜도 15일로 15일로 명시를 되어 했고, 있었고요. 예, 상여금 지급 세칙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요건 최소 근무일의 기준이 나와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느냐 실제로 예. 아니면은 규정은 그렇게 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직접 지급했느냐 뭐 이런 예. 것도 따졌겠죠.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입증의 문제였을 텐데 법원에서 판단한 바로는 네. 상여금 지급 세칙은 명확히 최소 근무일 요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실제 지급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 재직과 퇴직은 그러면 오늘은 오늘 결정은 테마에서는 안 난 다루지 거죠.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럼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병헌 교수님. 사실 뭐 예. 법학 전공이신 박 교수님이 네. 전문가시니까 여러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사실 쟁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하고 이런 15일 미만의 네. 그 근무 기준이 이 상여금을 이제 통상임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약점으로 사실 예상됐던 바입니다. 네. 반면에 노동조합은 달리 이제 주장했던 것이 현재 그 상여금의 시행 세칙에서는 그 퇴직자 네. 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조합은 그런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들은 이런 하는 이제 근거로 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 쟁점이 달리 조성이 네. 됐는데 이번 1심 법원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사측이 주장하는 그 15일 미만의 그 네. 시행세칙 규정을 두고 이번에 이제 이 상여금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이런 1심의 판결은 어차피 1심이기 때문에 예. 또 뭐 항소하고 다른 또 1심 재판이든 항소했을 때 그런 판단이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제 보편적인 예. 기준이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조금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예, 박지승 드리면요. 교수님. 지난번에 예. 이제 또 아주 흥미있었던 판결 중에 하나가 부산지법에서 르노삼성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때는 르노삼성은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재직자한테만 지급했지만 재직자 중에도 일할 계산을 했다. 르노삼성에서. 르노삼성에서 예. 그러면 이거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아니냐 해서 예. 이제 1심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매우 특이한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네. 또 의구심이 있으면은 또 그걸 짚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오늘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한다면 예. 어쨌든 대법원이 제시했던 큰 기준, 네. 이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두 가지는 고정성의 두 가지는 재직자 요건이냐 최소 근무일 요건이냐. 그리고 각각 이 두 요건을 검토해 봤을 때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네. 이거는 고정성이 없는 것이다. 네. 라는 명확한 선을 제시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성의 그 큰 두 가지의 요건이 있었다면은 재직 여부 그리고 최소 근무일 충족 예. 이거였는데 최소 근무일에 대해서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기준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박지순 교수님은 보신 거고 예. 이병헌 교수님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또 바뀔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기준선이 마련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시죠. 이르다는 얘기죠. 예, 이두 가지가 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심 가지고는 예. 뭐 확정 예. 판결은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판결 이후에 판정 이후에 네. 각각의 사례가 너무 달라요. 예. 예, 그랬죠. 그러니까 네네. 뭐 대우여객이나 이런 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고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획기적으로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우리 국내 최대 사업장이죠 단일로서는. 뭐 그렇지만은 네. 하고시 입장에서 한 사업장의 사례일 뿐입니다. 예, 이병헌 교수님 굉장히 고집이 세시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그러나요? 예. 예, 제일 큰 알겠습니다. 사업장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각 사업장들이 꼼수를 굉장히 많이 아, 부렸어요. 예, 이병헌 교수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이제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와의 어떤 합의 없이 사측이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을 덜 주려고인가요? 그러면 얘기를 그 이제 질문에 네. 대해서 우선은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에 네. 그 산업 현장에서 네. 노사들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왔는가를 보면은 크게 좀 그 이유를 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게 보면은 노사가 전향적으로 네. 판결이 주어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일정한 노사가 스스로 네. 합의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통상임금을 뭐 상여금을 일부 포함시키든 전체 포함시키든 수당은 또 그 비통상임금으로 처리하든 이런 식의 이제 합의한 하나의 유형이 있고 네. 또 다른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그 노사 간의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을 보자라고 이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맡기자라는 거는 일단 소송이란 절차를 그러니까 노사 스스로가 해결 거쳐야 못하니까 예. 법원에서 판결된 바를 갖고 우리가 예. 따르자라고 이제 한 예인데 오늘 이제 판결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애매한 첫 네. 번째하고 두 번째 유형을 이제 같이 한 그런 같이, 케이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사실 파업까지 이 이슈로 해가지고 노사 갈등을 겪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한편으로는 법원 판결을 보자 해서 오늘 법원 판결에 이제까지 진행이 있었던 거고 다른 한편은 노사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네. 그런 이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예. 노사가 독자적으로 하나의 임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이제 병행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 외에 이제 작은 많은 기업들, 사업장에서 예. 사실 이제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라든가 그 대기업도 일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검증하긴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서는 전후자라기보다는 네. 노동조합이 좀 약하거나 네. 노동조합이 아예 없는 데에서는 사용자가 예. 일방적으로 사실 그 취업 뭐 여기 박 교수님 계신다면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하려면은 근로자 대표든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따라야 돼서. 되는데 예. 그런 절차를 뭐 형식으로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네. 취업 규칙을 바꿔서 이 통상의 문제를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사후적으로 또 거기에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거나 하는 일들도 네. 벌어졌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용자들은 그 세 가지 이용 다 사용자들한테는 다 같이 인건비가 네. 통상임금의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네. 좀 더 노사 한계가 성숙된 그리고 뭔가 이제 협력적인 관행이 잘 정착이 된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의 네.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네. 내진 노사 갈등을 그렇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마련이 안 돼서 힘든 것들인데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박지순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고정성 중에 한 가지, 네. 한 절반 정도가 인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그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기준점 마련 이런 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 자체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 정기사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A그룹은 통상임금이 되고 네. B그룹은 통상임금이 안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또 예. 결과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느냐. 네.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자선책을 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기상임금이라는 임금이 갖는 어떤 특성이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상여금을 주는 나라가 아마 선진국에서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왜 이런 좀 비합리적으로 네.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임금 구조를 가지게 됐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합리화 네. 시켜나가는 그런 임금 체계 개선이 따라야만 예. 노사가 서로 수긍할 수 있고 또 노동자들 간에도 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네. 그런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정기상임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는 이렇게 보겠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은 결국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노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노사 간의 대화를 전제로 그렇죠. 하고 네, 그게 예.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법원 판결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의미가 없을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의 어떤 그 취지는 결국은 예. 어떤 새로운 우리나라의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임금 체계를 설계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자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기상여금 중에도 보면 임금성을 통상임금성을 명확히 갖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를 갖는 거. 유동적일 수도 있는 거죠. 성실 예. 근로에 대한 어떤 보상, 계속 네. 근로에 대한 보상, 또 어떤 경우 보너스적인 성격 네. 순수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는 뭔가 일응의 기준은 필요한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대법원 기준이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3부를 여기서 잠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토론은 저희 생생경제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지금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통상임금 논란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오늘의 현대차 판결은 원고가 아주 일부를 승소했고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에 대한 한 절반 정도의 기준은 마련했다. 혹은
혹은 그것이 다시 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병헌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아까 현대차 경우에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노조 측이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한은 3월까지인가로 돼 있는데,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현안이고, 일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판결은 나왔지만은 여전히 만약 노동조합 주장대로 이겼을 경우에 이제 기대되는 그 이익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판결을 이번에 나온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임금 체계 개선으로 그냥 맡기자라고 할지 아니면은 이번 판결은 수용치 못하고 계속 사법적으로 하거나 또 노동조합 내부에서 어떤 이런 격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교섭을 통해 어떻게 따내라라는 식으로 된다 한다면은 사실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에 좀 방점을 두는 그동안은 통상임금 문제가 단순히 그동안 못 받은 걸 받아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풀기보다는 진행 협상을 통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럼 임금 체계가 여러 가지 왜곡되거나 문제되는 걸 바로 펼 수 있는 그런 걸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점은 우리가 잠깐 짚어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의 어떻게 몸통에 해당될 수 있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30%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나머지가 많죠. 받았던. 이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시간의 근로라든가 이런 비중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임금 체계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회사 측으로서는 또 그 왜곡된 급여 체계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되는 것을 아무튼 좀 더 체계화하고 또 바라는 바가 될 텐데 근데 그동안에 제가 현대차 노사관계를 좀 오랜 동안 살펴본 바를 보면은 비슷한 어떤 노사 간의 협의든 노사 전문가의 어떤 협의가 선례로 있었는데 워낙 노사 간의 어떤 이런 이해 다툼이 되는 것들을 좀 건설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결말을 못 짓고 그냥 노사 간에 협상하다가 또 파업하다가 외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아무튼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쉽지는 않을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일도 같이 갔다 왔다 그러고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걸로 약간 좀 감정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좀 정기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오늘 판결이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야 정말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더 많은 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판결이 만약에 반대로 나왔다면 아마 노사 협상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동계로서는 다 받아 챙겼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노동계로서는 이제 받고 싶었던 것을 못 받은 셈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더 많은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회사는 어차피 지금 서로 꼬여 있어요. 지금 기아 자동차 문제 또 안에 또 내부의 문제 어차피 지금 이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은 지금 임금 체계 문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아마도 오늘 판결이 더 이 노사 협상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시각도 가능할 거고요. 또 사실 그러길 바라야겠죠. 그러니까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잖아요. 오늘 고정성이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정말 입법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범위를. 박지순 교수님은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명확한 거는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노사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입법화 자체가.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으로 뭔가 규정하고 정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업마다 이 임금 산정하는 방법, 기준, 구성 이게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것도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누구도 자신 있게 그게 왜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법학자인 저도 그 근거를 명확히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적어도 뭔가 가장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금액. 네. 이게 이제 동사임금이고 그렇죠. 이게 명확히 있어야 뭔가 추가 임금을 산정할 때 나는 적어도 이 금액의 50%를 더 받는구나. 네. 그런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나온 하나의 도구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 개념이라면은 조금 더 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네. 법에서라도 그것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랬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네. 아니면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정해서 시기적으로 네. 한정해서 가냐. 예. 아니면 또 노동계가 주장하듯이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이건 통상임금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네. 그래서 하나로 정리하긴 참 맨 쉽지 왼쪽 즉 않군요. 경영계 주장부터 맨 오른쪽까지 이게 지금 예.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양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입법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아마도 노사가 합의한다고 하면 적어도 현재 대법원에서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네.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으로 네.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원한다면 그게 입법화되는 것이고 네.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고 못마땅하다면은 그러면 뭔가 노사 합의에 예. 그 어떤 해법을 맡기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알겠습니다. 이제 대해서 또 이제 예. 묻으시면 뭐냐면 대화가 되느냐. 아니 예. 노사가 말이지 뭐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회의가 가느냐. 상당히 또 크죠. 생길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다. 네.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이거 참 예를 들기가 좀 고약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임금 체계가 우리와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사실 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예.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네. 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매우 특수한 문제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임금 네. 체계도 좀 틀립니다. 결정 기준이 직무급이라든가 직능급이라든가 우리랑 좀 틀린 방식인 가운데 우리의 통상임금이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은 그동안에 그 임금 인상을 이제 87년 이후에 네.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된 다음에 임금 교섭을 하면서 임금을 올리게 됐을 때 사측이 정상적인 네. 기본급 중심의 임금을 올렸다 한다면 다른 나라랑 차이 없이 그 기본급이 통상임금이고 그것이 이를테면 뭐 시간에 걸러든 네. 휴일 임금이든 다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런 지금 문제되듯이 상여금이라든가 다른 네. 여러 가지 수당을 만들면서 한국의 특수한 문제를 네.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박 교수님 얘기도 제가 잠깐 좀 부연한다면은 네. 박 교수님이 이제 법학자이면서도 법적인 접근은 결국은 하자는 것 같지만 좀 신중하자라는 것에 예, 대해서 입법화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것 말미에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예. 어차피 판례는 그걸 이제 사업장의 노사가 어떻게 수용할 건가에 보편적인 규범을 만든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앞서도 여러 가지 중소사업장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상임금 문제의 어떤 기준이 여전히 뭐 사용자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노동자들한테 평등하게 네. 예, 형평하게 적용하려 한다면은 이 이제 대법원 판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 법적인 입법적인 예. 형태로 어떤 해결책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묘하게 엇갈리시는데요. 네. 법학이 아닌 사람이 법을 강조하게 되네요. 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임금 체계에 우리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좀 어설프게 만들어놨던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하는 것을 어설픈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왜곡된 예, 형태의 저 임금 굉장히 체계입니다. 완곡하게 네, 표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후에 숙제를 하려니까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은 임금 체계에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시간도 참 많이 필요할 거고요. 네. 노사 간의 대화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나눠서 두 가지의 입장을 대립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통상임금 인정을 노측에 유리하게 해주면은 우리 경제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노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병헌 사실 교수님. 예. 뭐 그 얘기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했고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누차 네. 뭐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네. 토론이든 아니면 이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든 경영계는 아무튼 자기 입장으로 사실 분명한 건 인건비가 추가 발생이 된다. 네. 라는데 이제 그걸 두고 얼마나 발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아무튼 경영계는 심지어는 노동계 입장에서 엄살이다 할 정도로 네. 몇십 조
뭐 그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되는 반면에 또 한국노총이라든가 민노총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지만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임금 채권이다. 네. 정당하게 받은 몫을 네. 그동안에 법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노사가 이게 예. 그 사법적이든 입법적이든 그 이전에 박 교수님이 강조했듯이 이제 자율적으로 예. 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인 어떤 바람직한 예. 모습일 텐데 그런 점을 본다면 노측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요구 못지않게 이것이 이제 사측에 영향을 네. 경영계에 주는 영향이 어떨지도 한번 고려가 될 것 같고 둘 다 그리고 입장을 고려해야 또 된다. 경영자는 또 역으로 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또 받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가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좀 답답한 아직까지 예. 우리 노사관계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그 문제들이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몫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노사 간의 대화를 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결국 원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지금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노사 간의 대화라는 것이 좀 그 허무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박지성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데 이 사법부 판단에 예. 의존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부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 이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제 완승 또는 완패의 네. 결과가 항상 생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사 관계는 원래가 노사 자치를 본령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헌법도 노동상권을 인정을 했고 네.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은 항상 이 노사 자치를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대원칙인 거고 임금이라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그 결정을 예.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법관에 삼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법관이 노사 관계를 알겠어요? 그리고 기업 경영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너무 이 법관들에게 법원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냐.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노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네. 자꾸 이 사법부에게 이걸 떠넘기게 예. 될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대원칙을 일단 정립을 제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또 나아가서 봐야 될 문제는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그 구조에서는 이게 노동계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기업도 엄청난 이 추가적인 인건비 네. 부담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결국 노사의 어떤 임금 체계 개선이라는 그 합의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네.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이번 판결도 결국은 네. 그런 입장을 결국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숙제는 풀어야죠. 이병훈 교수님.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네. 제가 좀 부연하고 싶어 예.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말씀대로 최근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많다라는 게 오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 또 주목되는 그 문제의 어떤 트렌드는 네. 노사관계의 사법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사관계를 예. 한다면 당사자가 네. 협상이든 그 협의든 자기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것을 네. 이제 과거에는 파업을 내지는 예. 노사 분쟁이 많다라고 해든지 그런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후진성이라든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방식 문제의 방식은 바뀌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풀지 못하고 네. 외부에 이제 사법부에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 예. 해결할 수 있는 노사의 어떤 성숙도를 좀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나 답답함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예. 노사관계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론은 프리징. 네. 그러니까 노사관계 좀 더 자기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예.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남들한테 계속 네.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취 효과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만 되면 밖으로 쫓아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이 노사관계가 계속 네. 또 다른 하나의 멍들어가는 식의 이제 상태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박지승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노사 자치가 본령이다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노사 간에 잘 안 되는 것은 덩어리 문제가 좀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예. 박지승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사 자치로 가기 위한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어쨌든 네. 이 법이라는 거는 이 최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노사 예. 자치가 잘 이루어져서 임금 체계도 개선하고 통상임금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이제 그것이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타협이 이루어지 못하면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결국은 네. 제3자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어쨌든 노사정이 합의한다든지 우리 전체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입법자가 결정을 못한다면 결국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국은 현재로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이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최선은 아니겠지만 최선은 어쨌든 아니지만. 차선책이 네.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네. 저 최근의 판결들도 이제 결국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수렴되어가는 네. 그런 형태를 오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사실은 유리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네. 저는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노사 모두에게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의해서 것은 결국은 네. 이걸 이기고 지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네.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좀 노사가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네. 개선하는데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네. 노사가 좀 먼저 이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우리 현대차가 기왕에 네. 이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도적인 네.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준다면 아마 현대차 노사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그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박지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서로 아쉬운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오늘 판결은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아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준 거죠. 아, 노동계가 그런가요?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노동계는 어쨌든 네. 패소를 했고 예. 기업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대화의 기초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훈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큰 줄기는 네. 뭐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사관계 뭐 오늘 이제 판결 확대해가지고 우리 노사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대부분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빚어지는 걸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네. 오로한 아스잉으로 노든 사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처럼 그런 이제 충돌의 네. 어떤 그 분쟁에서 이제는 사법적인 어떤 그 충돌로 나타나는 양상인데 네. 그런 것은 이제 포지션 우리가 이루는 포지션에서 예.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노사 상생적인 예. 이의 어떤 절충이라든가 타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노사가 좀 조금 인식만 바꾸고 접근이 된다 한다면 길들은 다양하게 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앞서 여러 유형 중에 네. 또 상당수의 또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또 진지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가 통상임금 문제를 잘 해결하는 예도 있는데 그런 예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다른 우리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까지 잘 좀 넘치고 네. 그렇게 파급되길 바라야겠죠. 예,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론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기획은 토론을 마치면서 오늘의 그 주제어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통상임금이니까 통상임금은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간략한 설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병헌 할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박스 안에 네.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예. 불쏘시개라는 것이 일단 통상임금이 네. 오늘 판결로 다 일단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얘기는 여전히 불쏘시개가 계속 노사 갈등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우리 논의했듯이 노사가 정말 전향적으로 네. 타협적으로 잘 풀어서 노사 갈등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노사 어떻게 보면 그 협력적인 네. 파트너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혁신과 전환의 불쏘시개를 네.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 점에서 이후에 통상임금 문제는 예.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의 좋은 네. 방향 내지 예. 나쁜 방향 그 갈림길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통상임금은 불쏘시개다. 박지순 교수님. 뭐 공교롭게도 비슷한 취지라는 아, 생각을 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예. 약간 결말을 오픈해 놓으셨는데 네. 저는 전화이복 이라고 저는 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애초에 통상임금 전화이복. 소송이 막 그 쏟아져 예.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겁냈죠. 고민을 했고 예. 갈등했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네.
기왕이 이런 통상임금 문제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같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네.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좀 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네. 임금 체계를 만드는데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급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이 보상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통상임금은 전화위복, 불쏘시개. 결국 같은 결론이네요. 뭐 그런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예,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통상임금 논란 주제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입니다. 3번 좀비 기업이었고요. 당첨되신 분은 휴대전화 끝자리 8226님 외 5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을 드립니다. 경제신간 소비를 그만두다 그리고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유익한 거 많았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 못 들으셨다면요.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SNS 보시면은 저희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갑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